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어제부터 좀 추워졌다 그죠? 추워졌는데 햇살은 굉장히 화창하게 여의도 공원에 내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날 너무 바빠가지고요. 나갈 틈이 없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요. 계속 오후에는 고객분들이 찾아오고 계셔가지고 이 좋은 햇살에 저렇게 나가서 한번 좀 산책도 하고 오고 싶은데 자 월요일이라서 좀 많이 바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댓글에서도 제가 이제는 요거 본데 있잖아요. 좋아요 901개 90점 맞았습니다. 자, 상품 계정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 조재현 차장이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조 차장한테 물어봤더니 6개월 보통 특별하게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6개월 뒤에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뒤면 올해 9월이다 그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품 계정도 조금씩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라기님이 5년 전 LG와 물적 분할 발표 당시 헛다란 마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액주주의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품 계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이영님이 토요일에 군대 간 아들이 외박을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좀 많이 한 30대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 군대 간 아들이 있으시군요. 네. 지금 군대 갔으면 2004년생이나 2005년생 아마 아드님을 두시지 않았나 싶은데 둘째 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헬로파파 헬로파파님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1등 탈북 유발 프로그램은 탈북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은 내 고향 6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한은 시골 사람들도 쌀밥에 고기 먹고 자동차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냉장고도 있는 거에 놀라서 탈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폐전쟁 제가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 화폐전쟁은 정말 삼국지처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폐 역사에 대한 해석을 위해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본 걸 확인할 수는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상당 부분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테니 작가 탓을 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정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럴 수 있으니 잘 대응해야겠다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창작된 소설에 가까운 삼국지에도 인생을 위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듯이 화폐전쟁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교훈을 배우는 것으로 거쳤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SHK님이 요 정도 요 짧은 댓글로서 화폐전쟁에 대한 그냥 핵심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링컨이 암살되고 JFK가 암살되고 나중에 뭐 화폐전쟁 2, 3에 보면 이 한국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에 관련돼서도 화폐전쟁 1에서 얘기한 그런 시각으로 거대한 로스차일드의 그런 픽처 우리가 빅픽처 이런 얘기 하듯이 픽처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들이 그리는 그림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다든지 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 슝빙 작가의 추측으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처럼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작가의 상상력.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까? 네, 그들은 뭘 지키려고 할까? 그 로스차일드가 결국은 이 화폐 발권력, 기축통화 발권력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을 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결국은 화폐에 대한 발권력, 그 부분이니까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100달러 이렇게 찍어 놓으면 엄청난 부가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화폐 전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결국은 그게 정부가 관리하는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은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민간은행인데 그 주주는 결국은 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서 그 페드 면접을 봤었거든요. 면접을 받아가지고 1차 서류 통과하고 2차 실무진 면접도 통과했는데 그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임원분이 끝나고 친절하게도 문까지 안내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딱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물어볼 거 없냐 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나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도 아닌데 이 페드에서 채용을 할 수가 있냐라는 말을 딱 했더니 We are not a government organization. 우리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Federal Reserve 뭐 뱅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연방 뭐 이번에도 Federal Workers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는 때 Federal Worker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그 앨런 머스크의 도치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연방준비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임원이 아주 젠틀하게 생기신 그 백인 임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한국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민감 국가 명단에 미국 차세대 원전 요 기사인데요. 민감 국가.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라고 해서 봤었는데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미국 민감 국가에 한국이 포함 26번째 민감 국가 지정 파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미국 에너지부에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SC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감이니까 sensitive한 country list 뭐 요런 단어의 이니셜이겠다, 그죠? 이 SCL에 포함된 25개 나라는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이라고 합니다. 올 초 한국이 추가되면서 미 에너지부 지정 민감 국가는 26개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DOE인가 보다, 그죠? Department of Energy.
자, 일단 26개국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이 목록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저도 궁금은 했는데 여기 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대만, 북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근데 대만도 있긴 하네요. 대만. 중국,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도 있고 인도도 있네요. 그 밑에 중동에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도 있네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보는 여기 테러 우방국이거나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만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예, 이렇게 돼 있고 중남미에는 쿠바가 들어가 있군요. 한국은 추가로 지난 1월에 지정이 돼서 오는 4월 15일에 발효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고요. 목록에 올라있는 이스라엘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긴 하지만 문서화된 안보 조약은 없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그리고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정보방첩국 OICI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국방부 등도 민감국가 관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CIA 이런 데서도 이 민감국가를 관리하고 있고 민감국가 지정 시 미국 측의 조치 이게 궁금하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뭐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 방금 읽어드렸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미국의 우방국이나 나토 회원국은 한 곳도 없다. 나토 회원국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지정됨에 따라서 원전 그리고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전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서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게 전망이고요. 올 초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을 MOU를 맺었었군요. 그리고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상업협정을 맺으면서 수출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등 대형 원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4세대 SMR 등 미국이 선도하는 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문주현 당국대 교수는 한국 연구진의 미국 현장 방문 승인에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한국 반입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도 미국이 한국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소듐 냉각 고속로 등을 연구하는 한미 핵연료 주기 공동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 1단계 연구도 매듭을 못 지었다고 합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해당 연구 2단계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학계에서는 미국이 원전 기술과 관련해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는 2019년부터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와 재생에너지, 계산과학 등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해오고 있고요.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2차전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고 있듯이 이렇게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와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군요. 한 연구자는 이번 사안은 미국 연구소에서 한국 연구기관에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협력에 문제가 없겠냐고 물어보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고 들었다면서 상대 연구기관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상황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도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되고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때까지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발효 전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아직 양국 협력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자, 이재용 삼성 생존 문제 직면, 독한 삼성인을 주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고 질책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인데, 야, 진짜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지 너무 살고자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했고, 지난달 말부터 삼성 전 계열사 임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용인 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 세미나에서였다고 합니다. 삼성다움, 그러니까요. 이 삼성다움이 사실 좀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죠? 삼성이 세미나에서 상영한 영상에는 고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비롯해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회장은 여기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어서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면서 그렇죠.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영상에 이 회장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명함 크기의 크리스털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HBM 등 AI 반도체에 대응해서 실기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TV, 스마트폰, D램 등 주요 사업도 세계 점유율이 전년보다 모두 하락하는 등 고전하고 있고,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TV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3년에 30.1%에서 지난해 28.3%로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 스마트폰은 19.7에서 18.3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자가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D램 점유율도 42.2%에서 41.5%로 낮아졌고요. 전장 오디오 부문 자회사인 하만의 디지털 콕핏은 시장 점유율이 16.5에서 12.5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병철 회장님이 만드신 게 인재제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되게 신중하셨고, 그리고 인재에 대한 대우,
그걸 통해서 최고의 인력을 뽑으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도 한 명의 존재가 뭐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이재용 회장님도 어떤 그 이재용 회장님의 그 캐치프레이즈, 네, 그런 거를 하나 만드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독한 삼성인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독한 삼성인이 뭐냐? 네,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는 거죠. 네, 저희가 운용할 때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여기 써 놓으셨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도 사업이잖아요. 사업.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를 하는 회사, 조선을 하는 회사,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회사, 피부 미용기업이라 하는 회사, 화장품 회사, 수많은 기업을 보면서 지금은 반도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은 조선을 해야 되나? 방산을 해야 되나? 그 비즈니스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다 보면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인데, 제가 주말에도 조찬 강의에 나가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다가온다 라고,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걸 갖다가 활용을 했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 이래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체슬리 AI라는 거를 론칭을 했었잖아요. 그 체슬리 AI라는 게 만든 게 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격 잘해요. 저희 회사가 강세장에서 포트폴리오 잘 짭니다. 잘 짜는데, 약세장이 됐을 때 피트린치도 약세장이 되면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이 약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시장보다 더 언더퍼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나마 그 약세장의 주기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홀수 짝수 해보면 절반 약세장이고 절반 강세장이래요. 한 해 강세, 한 해 약세. 그게 됐을 때 그 변동성이 또 너무 크잖아요. 코스닥만 하더라도 짝수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5%인데 홀수의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40%예요. 40%. 그래서 이 약세장이 됐을 때 약세장에 대한 진단, 약세장, 그것도 짧은 약세장이 아니라 큰 하락장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갖다가 시장을 보면서 과거에는 내가 그때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이 났는데 다음 약세장이 되면 절대 이제는 앞으로 조심할 거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약세장도 이번부터 앞으로 20-30% 크게 빠지는 약세장이 될 겁니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친절하게 100% 맞게 얘기해주는 사람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지표도 없고요. 없다 보니까 다음 약세장이 돼도 또 똑같이 당할 거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주식을 좀 좋아하는 바이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너무 과열됐을 때는 또 그 과열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나마 어깨 위에서는 조금 그래도 잘 정리를 좀 하고 위에서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떨어질 때 2020년 코로나 때도 코로나 한 1800대부터 사야 됩니다 했는데 140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3000 넘어가는 장이 오긴 했었지만 그 떨어지는 마지막 패닉을 좀 피할 수는 없을까.
그 오랜 고민 끝에 이 체슬리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 고객들 자금 관리할 때 이제 쓸 겁니다. 그걸. 거기에 체슬리 AI 진단이라고 해서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장 진단이 먼저 하고요. 그래서 편입비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는지 그걸 0에서 40, 40에서 70, 7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4단계로 나눠 놨거든요. 그걸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신호를 만들었어요. AI 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호라기보다는 진단, AI 진단과 전략, 그 주식 편입비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고 나서 과거에 정말 피할 수 있었는가 과거를 다 이렇게 가볼 수 있거든요. 그 AI 시스템에 보면 과거 25년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보고 2008년에도 8년도에는 과연 이 AI 시스템이 조기 경보와 주식 편입비를 그 패닉 순간까지 줄여라고 경고를 했었는지 그 과거 걸 보면서 와 정말 저랑 저희 체슬리 QI의 그 컴퓨터 천재들하고 해서 같이 만든 거지만 너무 신호가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 저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졌어요. 우리 체슬리 인턴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인턴분들한테 이번 토요일 날 올라왔다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외국인 옵션 포지션을 비롯해서 지금은 주식 편입비를 얼마로 가져가고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턴분들도 저희가 강세장에서는 잘하잖아요. 이번에 다 보셨잖아요. 딱 작년 11월 12월부터 바닥 찍고 12월 3일날 바닥 찍고 돌았었는데 그 돌았을 때부터 12월 1월 2일날 보면 저희 MP 수익률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많이 이번에 수익 내셨다라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제 걱정은 그거예요. 우리 인턴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 MP 수익률도 이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시장보다 언더하거든요. 이 언더 할 때는 피하고 강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체슬리의 강력한 MP로 수익을 내는 이게 뭐 최고 아닙니까? 그죠? 약세장에서 방어하고 강세장에서 어떤 회사보다도 좋은 수익률로 수익 내는 그런 MP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이 MP에는 자산 배분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조금 절대수익 MP에서는 현금 비중이 좀 높아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 지금부터는 0에서 40으로 주식 확 줄여 요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의 이제 한계를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알면서도 과감한 그런 액션을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큰 그동안의 오랜 숙제를 좀 해결을 했습니다. 챗GPT처럼 1.0, 2.0, 3.0, 4.0 계속 이렇게 그걸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따지면 지금 한 3단계 정도, 4단계, 3, 4단계 수준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나중에 되면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다 개발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자동으로 매매되고 강세장에서는 저희 매니저들이 만든 MP를 적용을 하고 약세장에서는 또 독사같이 여기 독사같이 싹 빠져나오고 그래서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그런 체슬리가 저희도 돼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총과 칼에 피를 묻힐지라도 마음만은 순백 가슴은 따뜻한 그런 독한 저희 체슬리가 되고자 합니다.
자, 요 삼성 얘기는 좀 뒤에 기사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카너만 자연사 아닌 조력 사망이었다 라고 그래. 자, 행동경제학의 대가이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난해 세상을 뜬 데니얼 카너만 전 프린스턴대 교수가 병사나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이 존엄사를 했다고 뒤늦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이슨 츠바이크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지난해 3월 27일 향년 90세로 사망한 카너먼이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지원 시설에서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14일 공개를 했는데 사망 당시에는 구체적인 병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츠바이크는 월스트리트저널 글에다가 세계 최고 결정 전문가의 마지막 결정, 이분이 세계 최고의 결정 전문가, 우리가 뭐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결정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했고요. 스위스는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금지하는 이 존엄사를 허락하는 드문 나라인데 츠바이크는 고인이 생을 마감하는 여정에 몇몇 친구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선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인들이 그의 마지막 결정을 만류했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츠바이크는 평소 카너먼이 나는 매몰 비용이 없소 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매몰 비용. 이미 발생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우리가 이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 경영학과를 다니신 분들이나 그와 비슷한 일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썬크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야, 내가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내가 거기에 투입한 시간이 얼만데, 막 이런 걸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 예.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투입했던 시간과 돈을 그러면 살려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고 이미 발생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기대를 했던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죽은 비용인 거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언제든 미련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일식집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리고 2014년도에 그 폐업을 할 때도 제가 이 매몰 비용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한 7년의 시간과 거기에 썼던 시간과 노력, 정성, 거기다가 들어간 돈, 그때 당시 돈이면 지금 서울의 강북의 조그만 한 20평 아파트 값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 걸 날렸지만 매몰 비용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여기서 접는 게 나으냐 아니면 계속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게 나았는가. 그동안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본 원전 뭐 이런 것도 생겼었잖아요. 2010년도에 11년이었죠. 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 나타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일식집이 뭐 거의 6개월 내내 정말 팔이 날리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랬을 때 지금도 그때 이 매몰 비용 그래서 7년 동안 그만큼 돈 쓰고 시간 허비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건 매몰 비용이라는 거죠.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식당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얼마의 ROE가 나올 수가 있는가, ROI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가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또 이 아픈 기억을 갖다가 또 되살리면서 이 매몰 비용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90세가 되던 해 지난 3월 무렵 그는 심각한 질병이나 인지저하, 우울증의 징후 없이 여러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사망 하루 전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이메일 작별 인사의 일부도 공개가 됐는데 카너먼은 이게 참 궁금하다 그죠? 이런 천재분이 왜 그 나이에 90세에 이렇게 존엄사를 선택하셨을까? 자, 카너먼은 나는 10대 시절부터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치를 고통과 수모는 불필요하다고 믿어왔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라고 적어 놓으셨답니다. 츠바이크는 데니얼은 무엇보다도 긴 쇠락을 피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듯하다고 했고요. 카너먼의 배우자가 수년 동안 혈관성 치매를 앓다가 뇌졸중으로 2018년 세상을 뜨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도 그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고 츠바이크는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카너먼은 두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심리학과 경제학 이걸 두 개를 다 하셨었군요. 그래서 이 심리학과 경제학의 두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의사결정을 파고들었는데 학술적 연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의 저자분이셨군요. 원제목은 Thinking Fast and Slow 라고 합니다. 그 저자분이셨군요. 카너먼이 인간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기존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도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경제학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학을 읽다 보면 이게 학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드는데 우리 모든 일상생활 그 다음에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소비 행태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 행동경제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 같지만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할까? 거기에 대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서 존 메이나드 케인자는 그 일반 이론에서 이 야성적 충동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비이성적인 그런 경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동 경제학자 분들의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야성적 충동을 쓰신 분이 로버트 슐러 교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예일대에 계시는. 그게 저한테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한테 하나의 좀 저의 레벨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런 분야가 바로 저는 이 행동경제학이고, 또 하나가 이 행동경제학이 결국은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합리적일 때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일 때는 왜 비합리적인 저런 행동을 할까? 그게 이제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나마 제가 이 심리에 되게 일반 분들하고 저는 뭐가 저한테 탤런트일까 생각해 보면 심리 파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아들하고 이 심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자, 근데 제가 조금 하나 반성이 되는 게 요 생각에 관한 생각을 제가 못 읽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당장 가서 요 책 사가지고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뭐 체슬리 AI 만들고 로봇 어드바이저 만들고 이게 결국은 제가 죽고 나면 그러면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우리
체슬리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후대들 금융강국이 돼야 되는데 저의 조그만 노력으로 우리 업계에서 이 바텀업으로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 퀀터적 플러스 파생까지, 저처럼 이제 파생까지 다 해본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순수 그 바텀업으로 하는 순수 액티브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시스템 펀드, 그리고 이 파생 상품까지 다 해본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저만의 좀 노하우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기억력이 좀 살아있고 정신력이 좀 살아있을 때, 체력도 좀 남아있을 때 레이 달리오의 원칙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빨리 시스테마이제이션 시켜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요. 항상 좀 죽음에 관한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게 뭐 박전무 죽음에 관해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모멘텀 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죠.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 자, 이게 그거잖아요.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게 고대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옆에 노예가 한 명 탑승하고 있거든요. 그 노예가 계속 옆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remember, remember, 뭘 remember? 죽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 개선 시가 행진을 할 때 얼마나 막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메멘토 모리.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정말 세상에 뭔가 뭐 대단한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그리고 수많은 그 수십 우리 인류의 역사가 뭐 900만 년이라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아주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로 살다 가는 건데, 그런데 왜 이 인생의 의미는 뭘까? 그죠? 그리고 잠깐 스쳐가는 이 점도 아닌 아주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의 존재는 과연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또 삼천포가 아니라 누가 어떤 분이 안드로메다 갔다 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좀 멀리 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 주식 투자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요 메멘토 모리를 늘 생각을 하는데, 말씀 좀 전에 그 기사에서 본 것처럼 이분은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세요.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천재 분이시어서 10대 때부터 그랬다고 하잖아요. 10대 때부터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치를 고통과 수모는 불필요하다고 믿어왔다. 거기에 또 본인은 아까 최고 결정 전문가의 마지막 결정,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석각분들은 한 150세까지 좀 사실 수 있게, 그죠?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좀 더 많은 뭐 행동주의, 행동경제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떠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구조조정 광풍, 한국의 남의 일이 아니다. 어떤 구조조정인가 봤더니요, 지금 15일 서비스가 중단된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의 워싱턴 DC 사무실 입구인데 서비스가 중단됐다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도치 수장인 앨런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여파 속에 1942년과 1996년 각각 시작된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서비스가 15일부터 전면 중단이 됐는데 미국의 주요 기관 중에서 보기 드물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반도, 특히 북한 인권 및 대북 정보 유입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들이라서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가 한국에도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도 축소 또는 폐지를 벼르고 있어서 이번 일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BOA나 이 RFA를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 방송국 기능 인력 최소화를 지시하며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1968년 미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고요. 유엔 상설의 3파 역할을 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관은 수만 건의 역사적 문서를 직접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를 활용해서 외교 안보, 냉전사 문제 등을 연구하는데 워싱턴 DC에 멸안되는 한국통 싱크탱크이기도 하다. 대미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도해서 한반도 전문가와 지안파를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고요. 지난 15년 6월 워싱턴 DC의 우드로 윌슨 센터 현대차 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 발족식 모습이었군요. 2015년에. 자, 이 2015년 6월에 KF와 현대차 후원으로 45억을 투입해서 현대차 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연구센터를 그때 발족을 했었는데 한미경제연구소 출신인 트로이 스탠그론이 현재 국장으로 있고요. 한때 워싱턴 DC를 대표했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외교협회 연구원도 거쳐간 자리라고 합니다. 북한 김여정에 관한 책 더 시스터를 펴낸 이성윤 터츠프대 터츠프대 교수도 네, 교수도 여기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고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한국 정부 기업 돈으로 만든 자리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구조조정 대상으로 찍힌 기관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1983년 의회가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만든 민주주의 진흥재단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지한파 정치인이자 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장을 지낸 피터 로스캄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트럼프 1기 때 미북 대화에 관여한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이사진에 들어가 있지만 트럼프 측 상당수 인사가 이 네드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예산을 둘러싼 크고 작은 송사가 이어지면서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쭉 보면서 아무튼 이런 기관도 지금 예산 삭감하고 축소, 폐지에 피해가 되고 있군요. 구조조정 광풍. 담는다. 삼성전자 불기도 코스피도 쭉쭉 되어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주 1일 상승률 전자 5.3 하이닉스 1.7인데 DB 하이텍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있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세계 최대 인공지능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투자자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인데 젠슨 황 CEO가 국내 반도체 기업을 언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금이 몰렸고 17일 오전 10시 18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900원 오른 57,600원을 나타내고 있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예. 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도 일제일 강세인데 뭐 밑에 주식들 테크잉 이런 거 뭐 8.7%, 이오테크닉스 7% 등등. 보통 보면 이 시장이 참 똑똑한 게 그러면 전자의 노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알아서 어떻게 알고 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자, 엔비디아가 17일부터 2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를 개최하고요. 젠슨 황의 연설이 한국 시간으로는 요 19일 수요일입니다. 19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시장이 보면 주식시장이 거의 두수 세수로 앞서서 미리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요 주제로는 자사제품과 AI 생태계, 양자 컴퓨터 등이 꼽히고 있고 이날 국내 반도체주의 강세는 GTC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인데 앞서 젠슨 황 CEO가 지난해 GTC 행사에서 직접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방문해서 서명을 남겼고 이외 행사에서도 수차례 전자를 언급하면서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었죠.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에 따른 IT 수요 증가와 디램 가격 상승, 낸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도 유입이 됐는데 박강호 대신증권연구원은 올해 1분기를 반도체 업황의 저점으로 판단한다면서 2분기에 메모리 출하량 증가와 가격 안정으로 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방향이 주가에 긍정적인 신뢰감을 부여할 것이라고 봤고요. 정권가는 반도체 업종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빠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입니다. 노동계 신한투자연구원은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중, 빅테크 마진 하락으로 직결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제조 형태가 직접 반도체 수입보다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한 모듈 조립 형태로 투자 촉진 효과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를 폐기를 시사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이고요. 이재원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발 칩스법 폐기 우려가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면서 K칩스법을 포함이겠죠, 그죠? 포함한 국내 지원 방안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좀 전에 기사에서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딱 밑에서 잘 사놓으셨더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죠? 중국의 이구한신을 비롯해서 중국 IT 기업에 투자가 시작됐다. 그 부분을 저희 왕 차장하고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는 낸드 가격까지 인상한다는 얘기에 반도체 주가가 오래간만에 아주 기분 좋게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한 7월에서 한 9월까지 쭉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